방금 소개받은 직업환경의학 교실의 하은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이화의학 2탄 하은이입니다. 제가 방금 지금 김혜경 교수님이 되셨는데 전에 임혜경 선생님 점점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1학년 때 4학년이셨던 선생님인데 이 CP를 이렇게 치료해서 저렇게 걷게 한다는 게 정말 so proud of you입니다, 선생님. 저도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 거의 한 15년 동안 그 연구해온 내용의 이제 역사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30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저희 코첸스라고 하는 한국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 시작한 1세대 출생 코호트 연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2세대 출생 코호트 연구, 그리고 결론적으로 코첸스 연구, 한국 어린이 출생 코호트 연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 맑은 우리의 이 그 교정을 지금 즐기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맑은 날이 하루 아니면 이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우리의 자연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환경부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이는 곳은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밑에 엄청난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머지않아 우리의 지구는 이제 썩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은 굉장한 많은 변화를 겪고 지금 저희가 현재 서울에 이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였죠,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데 그거를 요약해 보면 CO2가 배출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지구 온난화가 되죠. 그다음에 여의도에 114개에 해당하는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엄청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태가 없어지고 해안에 명태는 없어지고 오징어가 차지하게 되는, 즉 온난화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늘어난 온실가스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온실가스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그런 그 아주 좋은 환경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수질 오염에, 그러니까 뭐 배가 사고가 나서 유료 오염이 생긴다든지 등과 같이 각종 수질 오염에 습격을 당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 오염에 습격을 당하고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지금 현재도 그 피해자가 규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저희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전 20-30년 전에는 그렇게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많지 않았던 환경성 질환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인데, 거기에 선천성 기형도 환경성 질환 중에 하나다. 동의하십니까? 저체중아도 환경성 질환 중에 하나다. 그리고 ADHD, 성조숙증. 김혜순 교수님 동의하시죠? 저랑 같이 연구 많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이전에 한 20-30년 동안에 그 유전의 변화로 인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은 이런 급증하는 질병들이 바로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경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가 이제 2000년에 그 하버드에 연구년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한국에 있는 대기오염이 그 체중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연구 결과를 이제 좀 좋은 저널에 좀 내고 하고 돌아와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 엄마의 산전 시기에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태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환경부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의 어떤 시대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데 사실은 세계 최초로 환경보건법,
각 나라에는 아마 미국에도 그렇고 다른 유럽에도 환경법은 있는데 환경보건법은 없습니다. 즉 환경건강법이라는 이 환경보건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2003년에서 4년 사이에 그 새집 증후군, 새학교 증후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질병들이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다라고 해서 그 환경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1세대 출생 코호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하버드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김영주 교수님과 박혜숙 교수님과 작은 연구를 하면서 시작하다고 하던 것들이 이제 최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그 환경보건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냐면은 사전 예방적 원칙으로 국민의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사전 예방적 법칙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심되는 그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이제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 법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민감 계층의 위해 환경 노출에 의한 건강과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딱 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이제 출생 코호트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모자 환경보건센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연구는 큰 연구는 아니었지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이제 거의 10년 동안을 이제 이루어온 서울, 천안, 울산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산모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전에 엄마의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조사를 한 다음 그 아이들을 8세 될 때까지,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나이 많은 아이들은 이제 10세쯤 되었는데 이제 추적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도 여기 맨 끝에 2개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막대기보다 이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있는 이 회색 막대기가 가장 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대혈의 수은입니다. 엄마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엄마의 임신 시기에 임신 초기 말기인데, 이 제대혈의 그 수은 농도가 굉장히 높죠. 그 얘기는 뭔가 모르지만 제대혈이라는 건 태아고, 그 태아의 수은이 엄마가 섭취한 것보다 더 높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태반을 더 잘 통과한다던가 아니면은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수은을 더 친화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던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수은이라는 것은 임신 중에 엄마가 수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그런 하나의 이제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여러분들 앞에 다 이게 이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병에 여기 밑에 보면 페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페트의 P가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프탈레이트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가소성 물질인데, 이 물질은 반대로 보시면 임신 초기 말기, 첫 번째 두 개의 막대기가 임신 초기 말기인데, 임신 초기 말기는 낮은데 24개월이 되면, 이게 소변에서의 프탈레이트 대사체인데 24개월이 되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점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린아이들은 기고 모든 것들을 입속으로 가서 빨고, 그 다음에 또 거의 모든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프탈레이트로 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유아원을 가거나 유치원을 갈 때 학용품이나 이런 모든 교구들이 다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많이 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런 프탈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환경 노출과 건강 영향 간에 이제 많은 논문들을 분석했는데, 제가 5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임신 중에 프탈레이트 농도가 증가하면은 6개월에 영유아의 신경인지 발달이 감소하더라. 특히 남아에서 감소하더라. 해서 아주 좋은 저널인 EHP에 실었고요. 두 번째는 산모의 혈액과 세대혈의 수은 농도가 나중에 24개월에 성장 발달을 떨어뜨리더라 하는 연구를 하였고, 세 번째는 납과 수은과 같은 이 중금속이 둘 다 높은 그룹에서는 인지 발달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엄마가 임신 중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은 24개월의 영유아의 신경인지 발달을 떨어뜨린다 하는 연구를 하였고, 다섯 번째는 그 납이 엄마가 산전에 그 납에 많이 노출될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장이 저하된다 하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이제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만 가지고 그 사이언티픽한 연구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국민에게 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전 예방적 원칙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경보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산모와 영유아들에게 환경보건 이제 지침을 준다던가, 또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유해물질 없는 만점 환경 만들기와 같은 이런 브로셔를 만든다던가, 교육 PPT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가서도 교육도 하고, 또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산모 환경 모자 보건 수첩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모자 환경 보건 수첩이라는 수첩은 아마 세계적으로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리플렛을 이제 크게 엽서로도 만들고 작게로도 만들어서 이제 산부인과 외래나 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배포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이제 엄마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이제 그 제가 모자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를 하고 거의 10년 동안 한 연구 결과들을 논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민에게 돌아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툴로서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그 제한점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내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내면은 샘플 수가 적다고 해서 이제 리젝이 되고, 그래서 이 샘플 수의 문제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로서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전 예방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사전 예방적인 원칙을 하다가 에비던스 베이스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앞에 그 에비던스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한 10년쯤 돼가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환경부에 국가적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2세대 출생 코호트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건의를 하였고, 그 연구 건의를 이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한 2, 3년 정도의 아주 심도 깊은 그 사전 기획 연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2015년에 이 2세대 출생 코호트 연구인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에 각 전국의 그 테크니컬리 행정적으로 또 아카데미컬리 지원을 하는 지원센터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원센터를 맡는다는 것이 무슨 제가 혼자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가 이러한 작업들을 선도하고, 또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이뤄온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이 오전에 수업과 이런 오전의 강의와 조금 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저보고 저의 별명이 달려라 한이거든요. 이제 하은인데 하도 뛰어다니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한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저 열심히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그랬더니 이 보구여간에 130년에 흐르는 그 피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이 연구는 그 전국에 임산부 10만 명을 2015년부터 19년까지 산모를 모집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을 청소년 시기까지, 즉 18세가 될 때까지 이제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몇 년에 연구가 끝날까요? 2032년에 끝납니다. 저는 2020년 중반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정년 퇴직하고는 이제 저는 손을 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정말 저의 미래 세대가 이 사업을 더 이어받아서 정말 그 계속적으로 이 역사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연구는 뭐냐면은,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연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산전에 엄마들을 추적하는데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뒤에서 나오겠는데 환경 측정도 해야 되고, 다시 뒤에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 연구는 크게
대규모 코호트와 상세 코호트로 나눠지는데, 이 대규모 코호트, 상세 코호트로 나눠지는 거에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너무 이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상세 코호트는 아주 일부만 깊이 추적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대규모 코호트는 얕게 하지만은 모든 이제 추적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국가적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로 연계하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그 2, 3년 동안에 그런 기획을 하게 됐다 했는데, 그 기획을 하면서 연구비를 32년간의 연구비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4, 5천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개 부서가 4, 5천억의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한 적은 없다. 그래서 첫 해 기획에서 그 연구하지 말라고 환경부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포기를 하지를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바로 10분의 1을 낮춰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되는 연구비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상세 코호트는 자세하게 가고 대규모 코호트는 빅데이터로 연결하자.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코호트는 이제 연결하고, 또 상세 코호트는 지금 원래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던 출생 코호트처럼 산부인과에서 산전에 만나고 소아과에서 추적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연구 안에는 전체적으로는 크게는 5개의 도메인, 즉 임신과 출산, 성장 발육 및 내분비계 장애, 그리고 신경인질 발달,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알레르기 질환과 같은 5개의 큰 도메인 안에 중분류로서의 39개의 가설이 있고요. 소분류로서 110가지의 세부 가설이 있는 그런 큰 연구입니다. 이 연구 안에는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뭐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한 집을 그 측정을 하려면은 한 번 측정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가장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환경 측정이 있고요. 그리고 생체 시료에서 소변이나 또 혈액이나 머리카락 등과 같은 곳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노출 자료들의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싸다는 실내 환경 측정 자료인데, 제가 그 1세대 하면서 이 실내 환경 측정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1세대는 1750명 정도의 산모를 모집해서 추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 20%를 했는데, 20%의 환경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그 황사가 오는 시기마다 기자들이 저의 연구 결과들을 물어와서, 조금 전에도 막 전화 받았는데, 그 직접 측정, 산모의 집에 가서 산전 시기에 직접 측정한 그 환경 요인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 거를 클루를 제공하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세대에서는 전국의 산모들의 40%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체 시료 분석 결과이고요. 아까 제가 그 연구비를 확 줄일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빅데이터 연계 사업인데, 이 빅데이터 연계 사업은 아이디어가 이제 말씀드리려면 거의 한 1시간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업적의 하나를 제가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는데, 뭘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였고, 정부 3.0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런 질병 자료들을 개인의 식별을 감춘 상태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저희가 두 번째 해에서 그 아이디어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는 3만 명을 기획했는데 지금은 더 기획이 이제 그 세밀화되어 가지고 아마 200만 코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중앙센터를 두고 있고, 이제 13개의 여기 서울대나 고대 삼성병원과 같은 13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있고, 저는 지원센터에 이제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의 지원센터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와 그 지역의 각 의원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세 코호트는 27개 기관이고 대규모 코호트는 34개 기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 그 출생 코호트의 연구의 미래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예쁜 그림 하나인데, 이게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갔다 오셨다 하셨는데, 이 스위스 제네바를 제가 1월에 갔습니다. 1월에 갔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 딱 갔더니 이게 접니다. 입구에서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크게 있어요. 그 SDG가 뭡니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인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에요. 그런데 SDG 시대의 WHO가 강력하게 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게 뭐였냐면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문제다. 환경으로 인한 전 세계 국민들의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한 15년 이상 WHO의 보건국과 관계를 했는데 사상 최대로 커진 지금 조직과 그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WHO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앞으로의 한 10년간의 이 SDG 시대에 이 환경이라는 이슈는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이 연구의 미래의 첫 번째 꼭지를 사회 공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단면적인 연구를 하고 코호트 연구를 하고 또 케이스 컨트롤 또는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생애 주기별 그런 유해화학 물질의 법적 기준을 만드는데 근거를 만들어 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지역의 환경 보건, 특히 어린이 환경 보건 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이제 미래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의 이제 표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차 그 출생 코호트 연구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제 산모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여기 논문들이지 않습니까? 이 논문들의 결과들을 스마트폰 안에 뒷단에 데이터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손안의 환경보건 정보를 통해서 환경 노출 예측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환경보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든지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일부. 그래서 이 두 번째 미래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초 연구를 임상으로 적용하는 그런 중개 연구의 그런 어떤 그 표본을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뭘 만드느냐면은 기존에 그 모체 그 1세대 출생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생선 섭취를 하면 그 생선 섭취를 통해서 수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혈중 수은 농도를 예측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즉 개인 맞춤형 즉 엄마의 나이와 비만도와 그다음에 생선을 얼마나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었는지를 집어넣으면은 당신의 현재 혈중 농도는 얼마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수은이 적은 그렇지만 오메가3는 많은 그런 생선을 먹어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설문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으로 만드는 거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거를 벌써 지난 3개월 동안 해가지고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남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어딘가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생선을 먹는데 엄마들이 제가 연어 같은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임신 중에. 근데 내가 임신 중에 오늘 내가 한 토막을 먹었어. 근데 그럼 내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먹었어. 근데 금요일 날 내가 연어 또 먹어도 돼? 이런 의문이 들잖아. 또는 삼치를 먹어도 돼? 참치를 먹어도 돼? 그 큰 생선은 그 수은을 많이 함유하거든요. 그런 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기질.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제 이제 정말로 핫 이슈이고 새로 되신 대통령이 아마 이제 이 미세먼지 태스크포스는 아주 강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질 정보 그것에 맞게 지금 현재는 5가지 기준으로 해서 보통 나쁨 이렇게 아주 나쁨 해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의 기저질환이 있는지 비만은 얼마나 되는지 운동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고려해서 그런 정보를 준다든지 또 이제 환경 보건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슈들이 많습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알기 쉽게 또 전문가들은 좀 어렵게 그 지식 기준을 이제 기피하는 그런 2가지 라인으로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앱으로서 제공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가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엄마들에게 쉽게 이제 다가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 연구와
그 임상 적용에 있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화에서 소아 환경 건강 클리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은미 선생님께서 총장님이 되시면 이걸 좀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서울대에서 벌써 환경의학 건강 클리닉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환경 건강 클리닉이지 소아 환경 건강 클리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소아 환경 클리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정책 만들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런 거 하니까 무슨 연구보다는 정책이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적기 때문에 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 노출과 건강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익스포점 자료라든지 오믹스 자료 같은 것들을 이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전을 밝히는 그런 연구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환경과 건강 간의 그 건강 병인에 관한 신체 기전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연구 안에는 아마도 각종 오믹스, 지노믹스나 에피지노믹스나 메타볼로믹스나 이런 것 같은 각종 오믹스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파이널리는 뭘 쓰고 싶으냐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믹스라는 건 완전히 모든 게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얼리 디텍션 앤 얼리 트리트먼트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